그러니까 위안화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정해진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패권이 어떻고 저떻고 미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정말로 패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영향력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달러의 영향력이 저는 거의 지금만큼 컸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크다라고 보거든요.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나라 중에서 한국이 가장 안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남은 유럽과 일본 경제는요? 뭐 유럽의 경우에는 네. 특이성이 있는 것 같은 게 이제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겪으면서 거긴 전쟁을 직접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가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경기에 악영향을, 또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많이 줬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도 이게 전쟁 전 수준으로 이제는 돌아가서 결국 저는 뭐 시간 지나면 유럽 경기가 반등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그 유럽의 경우 경제 자체가 중국 쪽에 좀 얽매여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좋아지고 나면 그러면은 유럽도 좋아지는. 그래서 저는 네. 경기 이 회복의 속도가 네. 중국부터 그 다음은 유럽 이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은 두 가지가 있는 게, 하나는 역시나 일본도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역시나 영향을 좀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뭐 중국 쪽이 좋아지면 그 부분이 일부 있다 네.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네. 일본의 경우는 여행입니다. 여행. 그러니까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대비 해가지고서 과거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아베노믹스 하면서 일본으로 여행 오세요. 원래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적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나라로 아베 때 이제 바뀌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외국인 관광객이 적어요? 예, 원래 적은 나라였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아베 때 그걸 바꾼 거거든요. 그때가 제가 이제 매니저 하면서 일본 펀드 내겠다고 일본 탐방을 무지하게 많이 갔었던 시기인데, 그때 가보면은 목표가 관광객 한 명당 쓰는 게 내국인 한 명이 1년간 쓰는 금액의 4분의 1을 쓰더라. 그래서 관광객이 4명이 오면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은 인구가 감소한 나라가 아니라 인구가 한 명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나라다. 막 이러면서 막 세이지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여행객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행 수지도 흑자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다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시 늘고 있는데,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본인들이 코로나 직전에 냈던 최대치 있잖아요. 그때는 전 세계인이 다 왔잖아요, 일본에.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일본에 우리만 가잖아요. 아, 전 세계인 안 가요? 우리랑 비견되게 많이 가야 돼. 중국이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고 일본도 막 뭐 요구하고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제 중국이 대 풀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도 조금 몇 달간은 사실상 한국인이 거의 가져가지고서 여행 수지를 견인을 해줬는데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일본이 전 세계인이 받았었던 시기에 냈던 흑자 규모가 한국인만 사실상 가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는 거죠, 한국인이. 아니, 무슨 한국인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전 하는 겁니다, 세계인보다 일본 많이 가서. 가고 있다고요? 일본이 여행 수지 피크 기록할 때 수준만큼을 지금 사실상 한국인들이 내주고 국가 있습니다, 하나가.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엔화가 한때 작년 10월에 엄청 약세를 갈 때, 네. 그때 뭐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한다 뭐 하면서, 그때 이제 아주 펀더멘탈에서도 일본이 엔화가 경상수지가 너무 흑자폭이 줄어든다라는 게 지정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여행 수지가 없어진 게 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흑자가 갑자기 확 늘어나고 있고, 근데 여기다 이제 중국인까지 가면 엎어져서 더 이제 확 늘어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황이 괜찮습니다, 일본도. 네. 충격적이네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적자 요인입니다, 우리한테는요. 너무 많이 나가고 있다라는 게 되니까, 우리도 빨리 뭐 관광객을 받던지 더 늘리던지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출간시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대표되는데, 이 책에서 달러 패권이 종료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책에다가 왜요? 담은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대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화폐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무역이나 이런 데서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달러화가 여러 나라에 수출이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제 대체가 되려면 중국일 텐데, 중국의 경우에는 무역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안화는 사실은 물량을 찾기가 어려운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나가지고서 계속 뿜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 흑자 난다는 거는 나한테 네, 다시 들어온다는 다시 거죠. 들어온다는 중국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소비 대국이 되고 네네. 막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과연 중국도 한 번씩 돌림 노래로 아유 중국 망합니다라는 얘기들 사람들이 하는데 과연 그걸 쉽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미국이 부채 많다라는 얘기들은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많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흥청망청했어요. 근데 그 흥청망청하는 나라들 중에서는 놀랍게도 미국이 그나마 제일 건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표현이 더러운 걸레들 중에 제일 덜 더러운 걸레다 이거든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잘못하면 부도 나요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이란 나라가 미국보다 정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일본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한 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법상에 넣어놓고 물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렇게 해놓고선 항상 한도는 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채를 과다하게 늘리면 안 돼라는 거를 으르렁대면서 마지막에 합의를 보고 양쪽이 그냥 흉내 내는 것 마냥이라도 약간씩은 어딘가에서 컷을 하는 거를 보여주는 나라는 미국뿐이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독일이 있겠죠. 독일은 예전에 하이퍼 인플레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GDP 대비해서 몇 프로 이상 재정 적자를 못 내게 법이 돼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잠깐 풀어줬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왜 부채 한도 협상 같은 문제를 안 겪냐 하면은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그들이 더 과감하게 부채 비율을 늘려가고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생각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래서 미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쓰긴 했지만 그 중에서는 제일 건전하다.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뭐 미국의 패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얘기들 하는데 저는 뭐 위안화의 사용이 더 늘어나는 거는 위안화는 본인들의 무역 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로도 지금 위안화 사용이 적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는 거는 이거는 무조건 정해진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그걸 가지고 패권이 어떻고 저떻고 미국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정말로 패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은 영향력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달러의 영향력이 저는 거의 지금만큼 컸던 시기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크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재정, 그 다음 통화 정책에 모두가 귀 기울여요. 그리고 그거 하나에 움직입니다. 중국이 금리 올리고 내리고에 지금 신경을 안 써요. 통화라는 걸 볼 때는 그게 많이 쓰이느냐, 광범위하게 쓰임이라는 것 가지고서 패권을 얘기할 수 있고요. 가격이 더 비싸지느냐, 낮아지느냐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달러가 흔들린다는 생각 자체를 가지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위기 오니까 또 달러 엄청 강세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거를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중동에서 이제 유가 거래를 이제 위안화로 했다거나 그 다음에 달러의 이제 사용률이 좀 줄긴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이제 줄어드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직 절대적이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너무 본인들의 무역액 사용 대비, 무역 비중 대비해서는 낮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올라갈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정말로 위협을 줄 정도로 계속 올라갈 거냐? 제 생각엔 그러기에는 중국이 그러면은 구조 자체를 한번 대대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고 여러분들 지금 뭐 미국에서 은행이 망하고 여러 가지들 말씀하시지만은 그럼 반대로 보시면은 중국의 2021년도 보시게 되면 헝다 때에 어땠느냐. 중국도 그때 당시에는 위기설 많이 나왔거든요. 은행도 위기다. 라는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헝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에 대해 가지고서는 돈 다 못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도대체 사실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 편하게 나중에 결국에 중국이 적자 내면은 그걸 가지고서 다시 중국의 채권을 사면서 선순환이 그러니까 정말 미국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될 거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는 아직까지는 신뢰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라고 봅니다. 책에서 코인 가격은 연준에 달려있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의 펀더멘털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분석도 할 수도 없고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관계수라는 걸 갖고 그림은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보면 코인 자체가 사실 역사가 너무 짧아서 더 다양한 경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기는 힘들어요. 근데 제가 여러 개를 그려봤었을 때 제일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세계 3대 중앙은행들 이제 미국, 유럽, 그 다음 일본의 자산. 그러니까 연준이 뭐 그 양적 완화를 했으니까 자산이 그때 늘어났잖아요. 반대로 요즘은 그 양적 긴축을 하니까 자산이 줄어들고 있고요. 요 자산 변동에 거의 그대로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자산 매입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양적 긴축을 하거든요. 그 시기 즈음을 보면은 코인 가격이 약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니까는 갑자기 또 양적 완화를 대량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코인 가격이 엄청 좋았다가 그 다음에 연준에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한 시기부터가 보시면은 코인 가격이 좀 이제 확 약세로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코인이란 게 왜 나왔을까라고 해보면 네. 그 문제는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엘리트 뱅커들이 일으켰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정책이 나오는 거 보니까는 그 뱅커들을 살려주고 빈부격차만 늘리더라라는 네. 거예요. 돈을 무책임하게 찍어내고. 네. 그러니 우리는 그거를 모두가 보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발행 개수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코인이 더 합리적인 체계가 아니냐. 기존의 금융 세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나온 것도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네. 역시나 뱅커들은 못 믿어. 쟤네는 돈 계속 푸는 애들이야. 라고 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 코인이 나온 거야. 하니까 가치가 올라가고. 근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다고.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연준이나 이런 데도 한 번씩 긴축은 하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은 쟤네가 긴축도 할 줄 아네. 하니까는 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뭐 그런 거지 않나라고 봅니다. 연준의 완화 때는 코인이 좀 오를 확률이 높고 긴축 때는 코인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지금까지로는 상관관계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얘기하시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있고 어쨌든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날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도. 근데 위기 때 어쨌든 뭔가 다른 나라로 이제 가려고 하곤 할 때 이제 내가 여기 갖고 있는 재산을 온전히 못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은 어느 나라에 있든지 내가 지갑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코인이 위상이 더 높아질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고 나서 잠깐 코인 가격은 올랐었는데 그 뒤에는 긴축을 강하게 연준이 하니까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실제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가격이 그래서 뭐 전쟁난이 올랐었었냐라고 하면은 오히려 최근에 전쟁 때는 빠졌었으니까는 뭐 저는 아직까지는 그거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은 매크로 초고수라는 문장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워런 버핏은 뭐 누가 봐도 네. 정말 그 가치 투자의 네. 끝판왕이죠. 네, 원래 시장은 전망도 하지도 않고 별로 네네. 궁금해하시지도 않는 분 아니었나요? 근데 종종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요? 매크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할 때가 있어요? 네네. 그게 굉장히 이제 그래서 관심이 가죠. 네네. 심지어는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인터뷰 보면은 네. 그 증시가 얼마를 벌 건데 그러면은 PR이 몇 배라서 저렴하고 이런 얘기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책에서는 뭘 다뤘냐 하면은 네. 2000년대 초중반 얘기를 다뤘습니다. 네. 원래 버핏은 미국 중심으로만 투자를 하죠. 근데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급격하게 늘려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달러화가 좀 약화가 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자기는 달러 이외 자산에 투자를 한다. 이고 달러 이외 자산에 뭘 투자하고 있느냐를 되게 구체적으로 매년 레터를 쓰시잖아요. 네. 거기에 막 적어놨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포스코가 얼마 있고 이제 한국 원화에서도 얼마 자기가 환차익을 받고 그런 게 막 적혀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던 회계부정 사태 일으켰었던 엔론 사태 있었잖아요. 그 엔론에 미국이 아니라 유로화로 발행된 채권을 사서 수익을 많이 냈다. 이런 얘기도 적어 놓습니다. 그거 자체가 달러가 약해질 것 같다에 대한 배팅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린스펀 의장하고 막 의견 이제 차이가 난 그런 에피소드를 이제 책에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버핏이 맞았죠. 달러화가 그때는 약화가 됐고 미국 이외 지역들의 성장이 많이 나왔고 주식 퍼포먼스가 훨씬 좋았었습니다. 종종 이제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를 한번 적고 싶었고요. 그럼 지금은 어떠하냐, 버핏이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부터 완전히 또 180도 바뀌어요. 오로지 미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버핏 그 이후부터 자료를 보시면 미국 찬양가예요, 완전히. 네, 그렇죠. 내가 얼마나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미국이 얼마나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왜 미국에 맞서면 안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위원장이 뭐 S&P 500 지수 사라는 것도 미국의 성장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올해 요번에 그 최근에 이제 오마에서 행사를 하셨잖아요. 주중에 있죠. 네네. 그때 나온 멘트 중에서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게 미국의 놀라운 시기가 끝나간다 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쪽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약세장 시작됐다. 큰일 났다. 이거 또 다른 한쪽은 미국 주식 대비해서 미국 이외 주식이 좋다는 뜻인가? 다시 2000년대 초중반처럼 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누가 추가 질문 안 했나요? 아니 그 명확한 답을 얻어야 되는 건데. 누가 이제 점심 식사 그 낙찰 받으면서 그거 꼭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쨌든 이제 거기에 대한 지금 설왕설래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후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상사도 더 사고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그리고 단타에 이제 그치긴 했지만은 TSMC도 어쨌든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 뭐 진짜 반도체 좋게 봤으면 미국 반도체에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위에 반도체 기업을 샀다가 다른 이유로 매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이외 지역에, 그러니까 약세장에 대한 것보다는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를 혹여나 늘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만의 어떻게 보면 차별화된 증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는 조금 그런 시기는 좀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정도로 보고 애플은 왜 더 사셨을까요? 애플이요, 그 이제 전체 주식 비중의 50%입니다. 그 버크셔 가지고 있는 예, 주식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금액으로. 예, 비상장 같은 것도 이제 사업하는 것도 있으니까는 버크셔가 전체 자기네의 포트의 절반이다 그건 아닌데 상장 주식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는 절반이 이제 애플입니다. 그걸 이제 워렌 버핏 워낙 투자 잘하신 현인이시니까 그걸 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워낙 미국이고 또 애플을 우리가 쓰기도 하고 워낙 충성 팬도 많고 시청도 1위니까 그래 우리도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그럴 거면 버크셔를 사는 게 그러니까 버핏을 믿는다라고 하면 네네네. 버핏의 포트를 보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카피할 수도 있는데 버핏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근데 포트 변화는 실시간은 우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라리 버크셔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남의 투자는 참고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한테 맞는 거는 따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 남이 워렌 버핏이라서. 너무 대단하죠. 그럴 거면 차라리 그래서 그냥 버크셔로, 그러니까 버크셔도 자사주를 많이 계속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좀 가는 측면이 있는데, 뭐 지금도 뭐 그게 있으면 조금 딴 얘기긴 한데, 뭐 이번에도 버크셔가 뭐 투자를 줄인 게 아니냐,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자사주까지 포함을 하면 버크셔는 주식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 이제 본인들이 그 분기마다 생기는 현금 흐름 대비로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정말 많이 사요.